여전히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아무래도 일본인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에게 뒤처진다는 게 자신들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싫은 일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평범한 직장인 이치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경제력, 생활 수준, 문화적 영향력까지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집에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엔 일본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도한다고 다들 당연하게 여겼죠. 방송국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경제력이 한국보다 3배 이상 강하다고 떠들었어요. 그 소리가 귀에 익을 정도로 자주 들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어느 날 TV를 켰는데 내레이터가 양국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며 이제는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일본은 늘 아시아의 선두로 여겨졌어요. 도쿄의 화려한 네온사인, 오사카의 번잡한 거리가 떠올랐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한국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었어요. SNS를 보니 일본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고 말하거나 서울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한류?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국 문화가 꽃피우는 시기, 그리고 그 수준이 너무나 아득히 높아서 일본의 방송국이나 기획사들은 일본 문화로 한국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지도 꽤나 되었어요. 제가 사실 일본 오다이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방송국엔 그동안 성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류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더 잘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뒤처지는 한국이 한류라도 만들어내서 일본에 수출하니 기특하지 않냐는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있고, 아무리 그래도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뒤처지지 않으면 그만 아니겠냐는 나름대로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불문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깨지지 않는 성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다른 방송국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오다이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다 야근을 하고 뒤늦게 퇴근을 했었죠. 그리고 집안이 썰렁해 배경음처럼 듣기 위해 TV를 켰는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과 일본의 전체 경제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양국 국민들의 개인 삶에 맞춘 이야기였죠. 엄청나게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들은 가상의 한국인과 가상의 일본인을 설정했어요. 각자 신입사원으로 취업한 뒤 10년, 20년, 30년이 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했죠. 미래 경제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남은 집안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에다가 방송국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성역을 건드는 느낌이라 저는 자리에 앉아 펜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시뮬레이션은 이랬어요. 한국인 남자들은 일본 사람보다 2에서 3년이나 늦게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군대와 취업 준비 기간 때문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에선 군대가 없으니 당연한 차이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처음부터 한국인 신입사원의 연봉이 일본인보다 높았어요. 그 자료에 조금 놀라서 정말이냐고 중얼거렸죠. 방송에서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한국 신입사원의 초봉이 일본보다 확실히 앞섰어요. 생활비와 주거비를 고려하면 더 충격적이었어요. 3년이나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한국인이 불과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일본인을 따라잡았어요. 아니, 따라잡은 걸 넘어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죠. 화면엔 두 인물의 삶이 펼쳐졌어요. 한국인은 결국에 수도권 아파트를 사고 결혼하고 종종 여행도 다닐 만큼의 여유가 있었어요. 일본인은 도쿄 외곽에서 월세를 내며 빠듯하게 살았죠. 10년 차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화면엔 두 인물의 삶이 펼쳐졌어요. 한국인은 결국 수도권 아파트를 사고 결혼하고 여유롭게 여행을 다녔어요. 일본인은 도쿄 외곽에서 월세를 내며 빠듯하게 살았죠. 10년 차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방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인은 처음엔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투정했죠. 근데 맞벌이를 하면서 결국 대출을 끼고 집장만에 성공했던 거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들의 자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출을 갚고도 재산이 늘었죠. 화면엔 한국인이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과연 우리 부모님은 우리 남매를 데리고 가족끼리 마음 편하게 여행을 간 적이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반면 일본인은 달랐어요. 당연히 아는 이야기지만 집을 살 수조차 없었죠. 매달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월세로 지불하며 살았어요. 방송에서 계산을 보여줬어요. 도쿄 외곽의 작은 원룸 월세가 점점 부담이 됐죠. 은퇴할 때까지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인은 경차를 구매하는 게 최상이었어요.
근데 이마저도 유지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인들이 검소해서 경차를 산다고 말하는 편견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의 경제버블 시기 말도 안 되는 스포츠카를 신입사원이 구매하고 모두가 자동차에 열광했고 덕분에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발전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본인이 경차를 타는 게 검소해서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돈 많던 시절 주말마다 해외여행을 가고 평범한 직장인이 여러 명 모여 전세기를 운영하고 그런 일화들은 일본인들이 얼만큼 사치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할 수 없죠. 한국인의 삶은 점점 넉넉해졌는데 일본인은 끝없이 쫓기듯 살았어요. 다음날 사무실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오다이바 방송국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렸죠. 다들 어제 본 그 방송 얘기로 시끄러웠어요. 저는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커피를 가지러 갔어요. 복도에서부터 한국이 진짜 저렇게 됐냐는 말이 오갔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40대, 50대 선배들은 특히 말이 많았죠. 커피 머신 옆에 모여서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살짝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한 선배는 동년배 한국인들은 정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많대요라고 했어요. 자산 상승이란 걸 경험해 본 거냐며 말을 잇지 못했죠. 다른 선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동시에 자신들은 그 유명한 일본의 버블 경제도 경험 못한 안타까운 세대라며 참 운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냐며 웃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50대 선배들은 30년 전 입사했을 때와 지금의 임금을 떠올리면 아마 한숨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은 그다지 큰 차이도 없기 때문이죠. 그날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선배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방송에서 띄워준 그래프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나 봐요. 저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선배들 말이 맞았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임금이 제자리였죠. 도쿄의 월세는 여전히 비쌌고 집을 사는 건 꿈 같은 일이 됐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자산이 치솟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죠. 선배 한 명이 한국도 지금이 버블 아니냐고 했지만 아무도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저 답답해할 뿐이었죠. 그리고 옆자리 동료가 어제 그건 좀 과장된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겠냐고 대답했죠. 한국인의 삶이 이렇게 앞서갈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 한국과의 비교 방송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어요. 사무실에서 화제더니 SNS에서도 난리였죠. 그러자 우리 방송국에도 변화가 왔어요. 어느 날 회의실에서 갑작스레 지시가 떨어졌는데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라는 거였죠. 누군가 그 성역을 깼어요. 오랫동안 일본이 앞선다던 불문율이 흔들렸죠. 근데 오히려 반응이 좋자 우리도 달려들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메모를 들여다봤고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생각했죠. 방송국 분위기가 뜨거워졌어요. 특별팀이 빠르게 구성됐는데 제작 지시가 떨어진 지 하루 만에 팀이 꾸려졌죠. 저 역시나 그 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정확히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왜냐하면 저 역시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던 터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자료조사 단계에서 참여하게 됐어요. 자료를 모아 제작팀에 넘겨주는 역할이었죠.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펴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충격에 빠졌어요. 격차가 실감나기 시작했고 조사할수록 숨이 막힐 정도로 경제구조가 애초에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어요. 책상 위엔 커피잔과 자료 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화면엔 엑셀 파일과 보고서 PDF들이 떠 있었어요. 한국은 부가가치 높은 산업에 집중했고 반도체 얘기부터 놀라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칩 시장의 70%를 장악했다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스마트폰도 그랬어요. 갤럭시가 아이폰과 경쟁하며 유럽, 미국 시장을 휩쓸었죠. 자료엔 2024년 삼성 매출, 소니의 2배라는 그래프가 있었어요. 콘텐츠는 분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K-드라마와 K-팝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를 점령했죠. 조사 중에 BTS의 월드투어 수익이 롤링스톤스보다 높다는 기사를 봤어요. 방송국에서 한류 자료를 넘기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땐 그냥 유행인가 보다에 그쳤는데 이제 보니 세계를 강하게 뒤흔드는 힘이었어요. 반면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소니와 파나소닉의 최근 실적을 찾아봤죠.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수 시장에만 만족하며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동시에 J-팝은 왜 세계로 안 나가냐는 메모를 적었어요. 도쿄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여전히 많았지만 글로벌 차트엔 이름이 없었죠. 자료를 넘기다 보니 더 놀랐어요.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잘하던 걸 한국에 뺏기고 있었어요. 전자제품은 예전엔 일본의 자랑이었죠. 90년대엔 소니 워크맨, 파나소닉 TV가 집집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LG OLED와 삼성 QLED가 시장을 장악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서 독일차를 밀어냈다는 보고서가 있었죠. 연간 판매량이 폭스바겐만큼 많다는 문장을 읽고 눈을 비볐어요. 한국이 끼어있지 않은 산업이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영토가 축소되고 있다는 숫자도 눈앞에 가시적으로 펼쳐졌어요. 화면엔 세계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2000년대엔 일본이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에서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2010년대 들어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죠. 일본 수출액은 매년 쪼그라들었어요. GDP 성장률 한국 3%, 일본 0.5%, 이런 표를 보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현실이라니. 한국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던 거죠. 자료를 넘길수록 일본의 과거 영광이 희미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승 곡선은 끝없이 뻗어갔어요. 이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 같았는데도 말이죠. 그 다음 한국에 가서 현지조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방송국에서 직접 가서 자료를 모아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책상 위에서 화면 속 자료만 보다가 실제 한국을 느낄 수 있다니 곧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번쩍이는 간판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죠. 노트와 펜을 챙겨들고 많은 한국인들과 인터뷰하며 체감하는 차이를 느껴보려고 했어요. 오다이바 사무실에서 보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죠. 서울에 도착해서 직장인들과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강남의 카페에서 30대 남성을 만났죠. 양복을 입고 커피를 들고 있더라고요. 요즘 생활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죠. 그 한국인은 한숨을 쉬며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의외의 대답이었죠.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어요. 집값도 비싸고 회사도 치열하다며 삶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매달 고정 지출도 많다며 자동차 유지비를 포함하여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고 했죠. 다음엔 홍대 근처에서 20대 여성 직원을 만났어요. 마찬가지로 월급이 적어서 모으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한국인들은 다들 체감상 자기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오다이바에서 동료들이 일본은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과 비슷했죠. 심리적인 차이는 크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들 직장에 애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삶이 더 넉넉하지 못함에 아쉬워하며 어떤 사람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다를 게 하나도 없더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들은 사실 그 뒤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해보니 달랐어요. 팀원들과 함께 직장인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어요. 모아놓은 자산, 급여, 매달 모으는 금액,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물었죠. 결과가 나왔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인들의 평균 연봉은 일본보다 높았어요. 1.6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더 높았어요. 자세한 수치는 대회비라 공개하지 못하지만 꽤나 충격적인 숫자였죠. 게다가 가지고 있는 미래 계획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한국인은 5년 안에 집을 더 크게 바꾸겠다거나 투자해서 은퇴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일본인은 일단 월세 내는데 집중이라는 답이 많았죠. 이건 정말로 많은 차이를 의미해요. 한국인들은 미래 계획을 세우고 힘들어도 지금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일본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지금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인터뷰와 설문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차이를 발견했어요. 객관적으로 한 달에 저축하는 돈이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마인드까지 달랐어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펴고 자료를 다시 봤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한국인들의 답변을 읽을수록 서울의 야경처럼 놀라움이 커졌어요. 한 30대 직장인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설문지엔 월 50만 원은 ETF에 투자한다거나 궁극적으로는 상급지의 아파트를 노린다는 답이 많았어요. 한국인들은 확실히 공격적인 마인드였어요. 반면 일본 직장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다이바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한 선배가 화폐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했죠. 물가도 변하지 않고 월급도 변하지 않으니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했어요.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자료를 보니 그게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일본 설문에선 저축은 은행에 2만 엔을 넣는다는 답이 대부분이었죠. 투자는 위험하다거나 그냥 월세 내고 평생 살면 그만 아니겠냐는 반응도 많았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수동적인 태도였어요. 완전히 차이가 났고 한국인들은 돈의 가치를 지키고 늘리려 했어요. 인터뷰 중 한국의 20대 여성이 원화로만 있으면 손해라고 말하며 주식앱을 보여줬죠.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했고 많이 올랐다고 했어요. 반면 일본에선 그런 이야기가 드물었어요. 도쿄집에서 동료와 맥주를 마시며 반드시 안정적인 게 최고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이 마인드 차이가 격차를 만든 건가 싶었죠. 한국인들의 적극성이 부러워졌어요. 일본은 멈춰 있는데 한국은 앞을 보고 달렸어요. 그
그 차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대한 자료조사를 마쳤고 한국에서 돌아와 오다이바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했죠. 책상에 앉아서 마지막 설문 결과를 프린트했어요.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히 채워진 종이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이게 과연 방송으로 나가도 괜찮을지 검토를 받게 됐어요. 당연히 인기가 있고 관심이 많은 주제였어요. 시청률은 보장될 거라 생각했죠. 팀원들도 제작 단계로 바로 넘어갈 거라며 기대에 가득 찬 채 웃었어요.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자료조사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인지 방송 제작은 보류가 됐어요. 더 정확히는 취소가 된 거죠. 무기한 보류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고 팀장님이 위에서 못하겠다는 말을 듣고 오셨다고 하셨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공감했어요. 이런 내용이 괜히 성역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수치로 정리해서 방송이 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질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결론이었죠. 선배 한 명은 보류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며 이걸 내보내면 시청자들이 난리가 날 거라고 그동안의 수고가 아쉽게 되었지만 그게 더 나은 판단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너무나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게 방송국을 멈추게 했죠. 한국에 뒤처졌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우리 일본의 발전을 저해하고 앞길을 막는 나쁜 태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이에 한국에 따라잡히는 게 당연했죠. 방송국에서 그걸 이야기해주지 않으니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 거예요. 한류가 유행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본이 더 잘 산다고 믿으며 말이죠. 저는 자료를 폐기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조사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 판정을 받았고 자료 폐기 및 발설 금지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수치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일본의 어른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편한가 봐요. 그치만 저는 반대 생각인데 말이죠. 차라리 지금 강한 충격을 받고 발전해야 할 타이밍 같았어요. 근데 이런 게 또 자꾸 뒤로 미뤄졌어요. 먼 훗날 한국의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넘어가고 여전히 일본은 3만 5천 달러라는 뉴스가 뜨는 날이 올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책상을 정리하며 쓴웃음을 지어집니다. 한국은 앞서가는데 우리는 뒤에서 자존심만 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현실이 마음을 무거우며 씁쓸하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유튜브에 보면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서 놀라는 점들이라는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그게 단순히 조회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진짜 놀랍고 충격이라서 올리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양국의 현실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